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또 무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무서운 걸 좋아해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귀신 나오는 거 말고 좀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름 핑계로 또 무서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먼저 읽어드리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저작권이 좀 허가가 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준비 중이긴 한데 읽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 책도 무서운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TM이었고요. 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책은 정유정 작가님의 책인데요. 스릴러 장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보통 이제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책의 배경을 떠올리고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이제 반달늪이라고 늪지대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조금 우중충하면서 으스스한 분위기의 배경이 생각이 나면서 딱 영화 7년의 밤이라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7년의 밤이라는 영화가 책이 원작인데 알고 보니까 작가가 또 정유정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어쨌든 책의 이제 줄거리는 자기애에 빠진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보통은 행복을 찾거나 만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반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완전한 행복이에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꿈꾸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만 봤을 땐 굉장히 뭔가 행복한 이야기 같은데 반대죠. 네. 더 말하면 스포일러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서론이 길었네요. 네, 그럼 완전한 행복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오리 먹이를 잘 만든다. 지우는 만드는 법을 잘 안다. 먼저 돼지고기를 사야 한다. 머리나 갈비, 뒷다리 같은 덩어리 고기를 뼈째 사는 게 좋다. 엄마는 항상 도매시장에 간다. 마트에서 파는 살코기는 양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는 비싸서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건 상스러운 짓이니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오리도 칼슘이 필요해. 고기 손질도 엄마가 한다. 필요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식도. 뼈를 토막내는 칼이다. 손도끼처럼 생겼고 손도끼만큼 무겁다. 이 칼을 쓰려면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심한 표정으로 한 방에 탕 내리쳐야 한다. 엄마는 그렇게 한다. 두 번째로 뼈칼이 있어야 한다. 뼈에 붙은 살을 바르는 길고 날카로운 칼이다. 포장지를 벗기듯 갈비살을 한꺼번에 싹 발라준다. 고기칼은 힘줄을 끊을 때 쓴다. 관절과 연골을 도려낼 때도 쓴다. 회칼은 고기를 얇게 뜰 때 필요하다. 포를 뜨는 이유는 지우도 잘 모른다.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회칼을 쓸 땐 엄마에게 말을 걸 수 없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엄마의 손을 뜨게 될 테니까. 손질이 끝난 고기는 찜기 2개에 나누어서 삶는다. 뼈에 남은 살이 말끔하게 떨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푹. 다 삶은 살코기는 믹서기에 간다. 소시지를 만들 때 쓰는 기계인데 손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자기가 갈고 있는 게 돼지고기인지 사람 고기인지 믹서기는 알지 못하므로 뼈는 믹서로 간다. 가루가 되면 갈아둔 고기와 섞어 비닐봉지에 담는다. 엄마가 오리 먹이를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봄 어느 날이었다. 지우가 엄마를 따라 처음 시골집에 온 날이기도 했다. 이후 4번 더 왔다. 5월에 1번, 여름에 2번, 한 달 전에 1번. 올 때마다 엄마는 오리먹이를 만들었다. 처음엔 칼질이 서툴렀지만 이젠 선수가 됐다. 정확하고 빠르게 토막내고 바르고 뜬다. 과정을 지켜본 지효 역시 이 3가지 용어를 헷갈리지 않고 쓰게 됐다. 지효의 임무는 마당 창고에서 수레를 꺼내오는 것이다. 먼 옛날 엄마의 할머니가 텃밭일을 할 때 썼다는 건초수레다. 지금은 집 앞 갈대 습지로 오리 먹이를 가져갈 때 쓴다. 습지는 넓고 오리 먹이는 무겁고 반달늪으로 가는 길은 머니까. 엄마는 수레 운전도 잘한다. 반달늪은 지우가 다니는 YMCA 수영장만 하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과 땅속에서 솟아난 물이 고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깊지는 않아도 바닥이 진흙펄이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 늪 둘레길을 함부로 돌아다녀서도 안 된다. 반달늪 너머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발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지는 날엔 뼈도 못 추린다. 지우는 딱 1번 가봤다. 엄마 몰래. 습지는 엄마의 땅이다. 돌아가신 엄마의 할머니가 시골집과 함께 물려준 것이다. 반달늪은 습지 끝에 있으며 온갖 새들이 모여든다. 대부분 겨울에 찾아왔다. 봄에 떠나는 철새들이다. 몇몇 오리들만 떠나지 않고 반달늪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들에게 반달늪은 행복한 오리집이다. 행복한 오리집엔 청동오리가 가장 많다. 원앙이라는 오리도 있는데 수컷이 인형처럼 예쁘다. 엄마는 놈을 개자식이라고 부른다. 바람둥이이기 때문이다. 쇠물닭은 오리도 아니면서 오리집에 빌붙어 사는 이상한 새다. 더 이상한 놈은 대강오리인데 물속이나 수초 틈에 숨어있기를 좋아한다.
해질 무렵이면 안개가 부옇게 피어오르는 습지 안에서 비명을 지르듯 운다. 때로는 지우의 꿈속에서도 운다. 반달늪 둘레길엔 밥터라 부르는 바위가 있다. 널쩍한 데다 미끄럼틀처럼 비스듬한 모양이다. 엄마는 그곳으로 수레를 밀고 올라가서 먹이를 준다. 이때 오리들을 부를 필요는 없다. 수레를 들어 올려서 물에다 부어버리면 된다. 오리들은 알아서 알아차리고 온다. 날아오거나 물 위를 내달려 오거나 물 속에서 불쑥 머리를 내밀고 올라오거나. 반달늪 오리들은 엄마가 만든 먹이를 좋아한다. 한 번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물어본 적이 있다. 오리가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댔다. 지렁이요, 달팽이요, 미꾸라지요. 선생님은 되광오리만큼이나 성격이 이상하다. 꼭 손들지 않은 아이를 지목한다. 우리 지우가 말해볼까? 지우는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면 뱃속이 울렁거린다. 배꼽 밑에서 큰 뱀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더 나쁜 건 말하라는데 말하지 않을 배짱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럴 땐 퇴 하고 침 뱉듯 말해버리는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요.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책상을 치며 웃는 놈도 있었다. 바보라고 소리치는 놈도 있고 선생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듯 되물었다. 혹시 돼지벌레가 아닐까?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분하고도 분했다. 정답을 말하고도 조롱을 당해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서 선생님에게 고기와 벌레도 구분 못하는 바보 취급을 당해서 이 일을 엄마에게 일렀는데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그건 반달늪 오리들의 비밀이거든. 아, 비밀. 지우는 분이 좀 풀리는 걸 느꼈다. 모든 게 저절로 이해되었다. 이해는 지우가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근거 없는 착각이 아니다. 이모가 외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지우는 언어 이해력이 정말 좋아. 핵심 단어만 알려주면 숨은 그림까지 연결할 줄 안다니까. 엄마가 비밀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엄마가 복습을 시키듯 물었다. 지우는 대답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요. 그리고는 이런 뜻이다. 답이 완전하지 않아. 지우는 나머지를 채웠다. 말하면 벌을 받아요. 어제 오후 지우는 엄마의 차를 타고 시골집에 왔다. 늘 오던 길로 왔지만 도매시장에는 들르지 않았다. 어딘지 모를 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아빠를 태웠을 뿐. 아빠가 시골집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빠를 만난 것도 아빠가 집을 나간 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아빠가 왜 집을 나갔는지 지우는 알지 못한다. 그날의 기억 몇 조각이 어렴풋한 꿈처럼 남아있을 뿐. 물론 엄마가 이혼한 이유를 말해주기는 했다. 그놈은
개자식이야 라고. 어젯밤 잠들기 전 아빠는 지유에게 귀옛말을 건넸다. 아빠 오늘 안 가. 아래층에서 잘 거야. 아빠는 졸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일찍 일어나서 반달늪에 가자. 지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들떠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금세 잠든 모양이었다. 꿈에서 대강오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다락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다락방으로 가보니 아래층 같았다. 계단을 내려가 보니 욕실 같았다. 욕실로 달려가 문을 열자 발밑이 푹 꺼져버렸다. 지유의 몸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다리를 쭉 뻗지르면서 지유는 눈을 떴다. 창밖에서 보름달이 눈을 마주쳐왔다. 반달늪 너머로 가라앉던 저녁해처럼 크고 붉은 달이었다. 괜찮아. 꿈이야. 아침에 잠을 깨면 다 사라져버릴 꿈.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다시 눈을 감고 자는 거야. 지유는 눈을 감았다. 잠에서 깨려면 먼저 잠을 자야 하니까. 지유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날이 밝고 있었다. 파름한 새벽빛 속에 고기 비린내가 떠돌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냄새였다. 엄마가 오리모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아빠에게도 오리의 비밀을 알려주려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어젯밤 엄마는 아빠와 화해했을지도 몰랐다. 아니,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지유는 침대를 빠져나왔다. 이불 정리도 하지 않고 내복 차림으로 방을 나섰다. 둘 다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이었다. 그 점을 깜빡할 만큼 마음이 조급했다. 어젯밤 꿈이 다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우는 계단 참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니, 발이 저하라서 섰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져 계단 아래가 보이지 않았다. 발 밑에 깊고 깊은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공기는 차가웠고 어둠 저 밑에선 윙하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뒤를 돌아보자 좀 전에 활짝 열고 뛰쳐나온 2층 방문이 푸른 새벽빛을 내뿜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갈까? 얌전하게 침대에 누워 엄마가 부를 때까지 기다릴까? 지우는 어둠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아래층 상황을 이해해 보려 했다. 계단을 내려가면 곧바로 주방이었다. 주방엔 창문이 없어 불을 끄면 대낮에도 껌껌했다. 불이 꺼져 있다는 건 엄마가 주방에 없다는 말과 같았다. 주방과 거실 사이의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윙 하는 소리는 환풍기가 돌아간다는 의미일 테고, 엄마는 고기를 삶을 때 늘 환풍기를 틀어두니까. 엄마와 아빠는 거실에 있을 것이다.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만. 지우는 계단 모서리를 발가락으로 만져가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예상대로 주방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다.
어렴풋하지만 파란 불꽃 위에 올라앉은 찜기 2개도 볼 수 있었다. 닫혀있는 거실 문의 형태도 건너다 보였다. 딱 10발짝이면 닿는 거리였다. 시골집은 아주 작은 2층 집이었다. 뭐든 2개씩 있는 집이기도 했다. 침실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욕실도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집을 드나드는 문도 2개였다. 욕실 옆에 있는 뒷문, 주방 앞에 있는 현관문. 구조도 보통 집과 좀 다르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좁고 긴 아일랜드 식탁이 나타난다. 식탁 안쪽에는 주방이 있고 반대편에는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거실로 들어가면 건너편 같은 자리에 안방문이, 안방으로 들어가면 같은 위치에 큰 창문이 있다. 2개의 문과 하나의 창문이 집 한복판에 일렬로 놓여있는 셈이다. 엄마는 보통 때 2개의 문을 모두 열어둔다. 지우는 식탁 안쪽, 그러니까 주방 쪽 자리에 앉아서 정면으로 보이는 안방 창문을 바라보곤 한다. 안방 창문 밖에서 주방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아한다. 엄마가 주방에서 뭘 하는지 엄마의 시선 바깥에서 훔쳐볼 수 있으니까. 반대로 문이 모두 닫혀 있으면 지우는 불안을 느낀다. 엄마가 자신을 밀쳐낸 것 같아 무안하고 슬프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며 거실문 앞을 서성거리기도 한다. 거실문 앞에 도착한 지금이 딱 그랬다.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망설이고만 있었다. 노크를 해야 할지, 엄마를 불러볼지, 문을 살짝 열어볼지, 그랬다가 엄마를 화나게 하는 건 아닌지. 지우는 거실 문에 귀를 가져다 대봤다. 안쪽에서도 웽웽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환풍기 소리와 비슷했지만 환풍기는 아니었다. 더 시끄럽고 거친 소리였다. 청소기가 아닐까 싶었다. 청소기가 맞다면 청소를 한다는 뜻이었다. 이는 엄마 아빠 모두 깨어있다와 같은 말일 테고, 다만 들어가도 된다와 같은 말은 아닐 것이다. 엄마와 함께 지낼 땐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 허락 없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규칙 위반이다. 아빠가 있어도 다르지 않다. 알면서도 지우는 들어가고 싶었다. 지난밤 꿈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어제처럼 모든 것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걸 직접 보고 싶었다. 지우는 먼저 노크를 해봤다. 답이 없자 문을 조금 열고 틈새에 눈을 댔다. 일순 혼란이 왔다. 거실도 주방처럼 껌껌했다. 웽웽 소리는 소파 쪽에서 나는 듯했다. 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다. 지우는 청소기를 향해 속삭여봤다. 엄마. 지우의 부름은 웽웽 소리에 묻혀버렸다. 심지어 자신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입만 벙긋대다 만 기분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봤다. 저 들어가도 돼요?
착각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들어와 한 것 같았다. 지우는 거실로 발을 밀어넣고 다시 물었다. 불 켤까요? 켜. 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다. 웽웽 소리는 계속됐다. 지우는 벽에 붙은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들어오고 빛이 쏟아져 내렸다. 눈이 저절로 감겼다. 다시 눈을 떴을 땐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찌나 놀랐는지 숨쉬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빠가 아니었다. 등을 웅크리고 길고 검은 머리칼을 풀어 앞으로 늘어뜨린 알몸의 여자였다. 웽웽 우는 물건도 청소기가 아니었다. 드라이어를 쥔 여자의 새하얀 손이 젖은 머리칼 옆에서 느릿느릿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꽉 막혔던 목이 열리는 걸 느꼈다. 억눌렸던 소리가 튀어나가는 것도 느꼈다. 엄마. 웽웽 소리가 그쳤다. 드라이어를 흔들던 손도 멈췄다. 여자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지우를 내다봤다. 지우는 무릎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로 엄마였다. 엄마라고 생각하고 부른 게 아니었는데 다급할 때 튀어나오는 의학 같은 소리였을 뿐인데. 엄마. 지우가 낯선 엄마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엄마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기까진 시간이 좀 걸렸다. 지난 밤에도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잠시 후엔 아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소파 손잡이에 걸쳐둔 아빠의 패딩 점퍼도 가방도. 지우는 현관을 돌아봤다. 아빠의 운동화도 보이지 않았다. 꿈 대신 아빠와 아빠의 물건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마치 이곳에 온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아빠는 가버린 거야. 지우는 실망한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테라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유리문을 가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니? 엄마가 물었다. 지우는 움찔해서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저었다. 고개짓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의 목소리는 새가 쥐저기는 것처럼 높고 가느다랗다. 귀를 기울여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작다. 소리가 불안하게 떨리면서 끝이 올라갈 땐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신호니까. 바로 지금처럼. 지우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소파 앞에 발끝을 가지런히 맞추고 아침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는 한쪽 머리를 쓸어 올려 귀 뒤로 꽂아 넣으며 물었다. 잘 잤니? 지우는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요? 엄마처럼 엄마의 한쪽 입꼬리도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등이 움츠러드는 걸 느꼈다.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거실로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꿈이 없어지지 않아서요. 지우는 대답하면서 몸서리가 나는 걸 느꼈다. 꿈속의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했다. 잠에서 깼는데도 꿈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엄마에게 묻고 싶었으나 꾹 눌러 참았다.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유는 몰라도 느낌이 그랬다. 모두 다 기억나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드라이어를 쥔 엄마의 오른손에 눈이 팔린 탓이었다. 손목에서 손가락 중간까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엄지와 손날 부분에는 피도 묻어 있었다. 아니다. 그런 걸 묻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것처럼 흠뻑 젖어 있다고 하는 게 맞다. 엄마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지우는 얼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짜고짜 엄마의 손을 붙잡으며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다. 엄마, 손에 피나. 악하는 엄마의 비명이 지우의 말을 잘랐다. 어찌나 날카롭고 사나운 비명이었는지 지우는 손을 붙든 채 얼음이 돼버렸다. 저리 가. 엄마는 팔꿈치를 휘둘러 지우를 밀쳐냈다. 그 바람에 손에 쥐고 있던 드라이어가 지우의 턱을 때리고 소파 밑으로 떨어졌다. 기계가 박살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드라이어의 캡이 분리돼 어디론가 날아갔다. 지우는 두어 발짝 뒷걸음질 치다 낮아빠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몸을 세웠다. 뭐하는 짓이야? 뺨을 후려칠 듯한 질책이었다. 지우는 손바닥으로 턱을 감싸고 한 발짝 물러났다. 드라이어에 찍힌 턱이 얼얼하고 아팠다. 질책에 얻어맞은 뺨이 무참하고 부끄러웠다. 더 없어질 게 없을 때까지 없어지고 싶은 만큼. 눈 안에선 물기가 차올랐다. 목 밑에선 흐느낌이 치밀었다.